그래서 그 말을 명심해서인지 효령대군은 나중에도 조선시대 이 불교 사업, 불사 활동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사실 또 이 불교에 심취를 해서인지 조선의 왕족, 왕족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까지 통틀어서 최장수합니다. 90세 이상까지 사신 분이 효령대군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은 효령대군을 한번 좀 잘 연구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녕대군은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가 너 왕에서 물러나라 그랬을 때 저 못 물러나겠습니다. 저가 맞은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항을 했다면 또 다른 왕실의 비극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면 조선의 역사에서 아버지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항을 하고 갈등 관계를 빚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왕세자로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있고 또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본다면 양녕대군은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저 센 아버지, 강한 아버지, 킬러 본능을 가진 아버지한테 잘못 대들었다가 나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빨리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지금의 그 관악산 일대라든가 안양, 시흥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아서인지 양녕대군 또 효령대군만큼은 아니지만 69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왕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오래 살 수는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또 보면 우리 양녕대군하고 효령대군 유적지도 있어요. 보면 우리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이 지덕사라고 해서 지금의 동작구 상도동에 있습니다. 지극한 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양보한 것이 그래도 후대에 가서는 조선왕실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령대군의 사당은 지금 방배동에 가시면 방배역 바로 인근에 청권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사자 붙으면 이게 다 절이 아닌가 싶은데 사당 사자를 써요. 그래서 지덕사는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 그 다음에 청권사는 효령대군을 모신 사당.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능력 있는 동생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기꺼이 물러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충녕대군 세 번째 아들인 세종이 정말 최고의 전성시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세종이 왕위에 오를 때 태종이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는 점,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태종이 상왕으로 자리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까닭은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종 초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 업적으로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 정벌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마도 정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종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 어려웠던 현안들을 처리해 줌으로써 세종은 정말 내치에만 확실하게 전념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종에게는 엄청난 비운이었지만 또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도 킬러 본능을 멈추지 않고 한 건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사돈이었던 시몬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자기 사위가 왕이 되었으니까 우쭐해졌겠죠.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뭐 이러니까 이 시몬이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이제 권력가로서의 행세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몬이 사신으로 명나라를 가게 됐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위가 이제 왕이 되고 이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가가 한번 해외로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전별련 해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몬이 조금은 뭐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와 우리 사위 왕인데 뭐 내가 이제 뭐 한몫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도 표명하고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시몬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태종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대단한 인물이죠. 태종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결국 자기 아들의 그 장인까지도 제거를 한 거예요.
제거를 하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종의 장모이자 자신의 안사돈이었던 시몬의 부인은 관노비로 전락시켜버려요. 세종이 상당히 가슴은 아팠겠죠. 그러나 워낙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던 시점이어서 세종은 어쩌지를 못해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그 왕의 장인까지 권력을 빙자해서 설치면 처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딴 사람들에겐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권력까지.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끄떡거렸다가니 큰일 나겠다. 이건 그냥 쫙 숨죽이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종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바로 태종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이 되는 데 있어서는 총명함, 그리고 자질, 능력, 이것이 결국은 장자상속이라는 원칙보다도 중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태종이 세종을 후계자로 지명할 때 드는 논리가 바로 택현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런 택현의 논리. 그 당시에도 신하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양녕대군을 14년간이나 세자의 자리에 앉혔다가 그것을 폐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 인물 중에 황희정승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종이 개발한 논리가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택현의 논리. 그리고 그것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종이 정말 거의 모든 것을 갖출 만큼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후대에 바로 세종이 자신의 시대를 연출하면서 바로 펼쳐 보이는 부분이에요. 정말 저도 이제 조선시대사를 연구를 하면서 그 세종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정말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해요. 능력도 대단하고 머리 좋고 끈기 있고 그다음에 그 추진력 그리고 이제 인재를 포용하는 포용의 리더십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 왕이 세종입니다. 성격도 좋아요 보면. 우리가 최근에 그 뿌리 깊은 나무 시청한 사람들은 세종 성격 좀 이상하네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그건 드라마일 뿐이고 원래 세종의 성격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드라마처럼 똥지게지면서 화내고 막 이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의 그 후기의 왕 정조 같은 왕은 정조가 최근에 공개된 비밀편지 같은 거 보면은 정조는 좀 한성격 하신 것 같아요. 한성격 하신 것 같은데 세종은 정말 온화하고 품성이 좋고 아주